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기기 운영기능상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자계산기 일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자계산기 일반의 내용들을 직접 나가시기 전에 앞에 이제 목차를 잠깐 살펴보게 되시면요.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요. 컴퓨터의 구성, 그리고 자료의 표현, 논리회로, 기본 프로그래밍,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와 기본 소프트웨어까지 총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쉽게 외워 놓으시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득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꼭 외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첫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요,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자,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굳이 제가 이야기해 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셔야 되는 내용들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죠? 발전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바로 EDPS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EDPS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자계산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영어 플레임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제가 못해서 안 읽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씩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EDPS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DPS라고 하는 것이 전자계산기를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EDPS라고 하는 이 전자처리, 전자계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그렇죠? 여러분들 왜 컴퓨터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게임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컴퓨터를 가지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은 어떤 빠르게 결과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계산이라든지, 그죠? 뭐 자료의 처리라든지, 또는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쉽고 빠르게 내가 사람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계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문장을 살펴보게 되시면요. 이런 EDPS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수치 계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료들을 처리하거나 또는 자동 제어, 그렇죠? 사람이 굳이 없어도 기계화 되어져 있는 것을 자동 제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겠죠. 또는 이제 사무 관리, 그리고 과학, 경영, 기술 분야 등에도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열이 되어져 있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수치 계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도, 그렇죠. 자동 제어라든지 또는 사람이 없어도 어떤 사무실 전반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무 관리, 그죠? 그리고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한 그런 장치들을 전부 다 컴퓨터 또는 EDPS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하단에 보게 되시면요. 컴퓨터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세요. 자, 이 특징이라는 형태들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개수가 지금 봤더니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있어요. 사실은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대량성.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빠르고,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결과값을 나타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속, 정확하게, 그렇죠? 많은 용량의 자료들을
처리하는 것.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면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대량성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굳이 컴퓨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시면 호환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장치와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요. 호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적으로 그냥 나 혼자만 이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컴퓨터, 그쵸? 그리고 다른 그 컴퓨터들, 나와 또 다른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들과도 자료들을 또는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호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뭐 자동성 그리고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네요. 자, 특징 중에서는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범용, 그렇죠? 누구? 뭐 사람 이름처럼 들리지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범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모두 다. 그쵸?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범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없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뭐 관공서라든지 또는 우리 집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컴퓨터들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범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시면 신뢰성이라고 나타나게 되시는 거고요. 고장 없이 문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신뢰가 뭡니까? 믿음이 쌓인다라는 거죠. 믿음을 줄 수 있고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 컴퓨터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결과값을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중간에서 계산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할 수 없게 고장에 대한 것들 없이 원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바로 신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8번째 보게 되시면요. 뭐 판단 기능, 경제성, 다형성, 또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옆에다가 써두세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게 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쵸? 나 혼자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동시성. 또 여러분들 이 컴퓨터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9번째 보게 되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8번째까지가 전부 다 컴퓨터에 대한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딱 치러 들어가게 되시면요. 이런 특징들을 전부 다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외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하나 두 개 정도는 빠뜨리고 전부 다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9번입니다. 컴퓨터는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는 기계가 되는 거죠. 근데 기계가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또는 너와 나, 컴퓨터와 나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9번째 보게 되시면요. 인간관계. 그렇죠?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나 또는 어떻게 해요?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감정적. 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창조성. 여러분들 컴퓨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는 형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 또는 틀린 것은 이라고 한다면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시는 거겠죠. 여러분들 특징은요. 컴퓨터의 특징은 인간관계, 감정적, 창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전자계산기의 세대별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전자계산기의 세대별 특징,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이라고 다른 말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시는데요. 각각의 그 세대별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에 내용을 보게 되시면 1세대부터 시작해서 5세대까지 쭉 차례대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대별 회로 구성 소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세요. 자, 회로 구성 소자. 어떻게 컴퓨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장치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회로 소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1세대는요. 진공관이라고 쓰여져 있게 되세요. 진공관. 그렇죠. 진공관.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교재에는 그림이 없는데요. 진공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간을 좀 크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공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큰 형태의 소자. 가 되시는 건데요. 이 진공관, 1세대에서 진공관을 가지고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다가 너무 크니까 그죠? 컴퓨터가 너무 크면 우리 뭐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뭐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불편한 것이 많아서 이제는 소자들이 자꾸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져 있는 2세대의 회로 구성 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트랜지스터. 그죠? 트랜지스터라고 되어져 있고요. 영어로도 외워두세요. T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림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그림을 봤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트랜지스터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2세대까지 했습니다. 이제 3세대까지 가게 되시면요. 자, 3세대에는 어떤 형태가 있으시냐면 바로 집적회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한 곳에 딱 모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농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세요. 그래서 직접이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로도 외워두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바로 I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때는요, 1세대부터 3세대까지만 외워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 그쵸? 그리고 트랜지스터, 집적회로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찝적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찝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너무 이제 스토커처럼 그죠? 찝적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4세대로 돌아오게 되면 4세대로 가면 찝적되던 것이 더 깊게, 그쵸? 고밀도로 집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더 높게 집적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4세대에 있는 고밀도 집적회로보다 더 요밀조밀하게 모아놓은 형태를 초고밀도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겠죠. 초고밀도 집적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십니다. 자, 1세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가 서로 조금 다른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세대까지만 좀 외워두시고요. 3세대에서 4세대 넘어갈 때는 고밀도, 초고밀도,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회로의 구성 소자는요, 진공관, 그리고 트랜지스터, 직접회로, 그리고 직접회로보다 더 많이 고밀도로, 그쵸? 직접 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5세대로 넘어오게 되시면 초고밀도로 직접회로, 이렇게 이 회로를 이용해서 컴퓨터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십니다. 자, 전자계산기 세대별 특징에서는요, 이 정도로만 회로 구성 소자가 중요한 부분이 되시는 거니까 이 정도 외워두시면 되십니다. 특징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은 내용이긴 하시지만, 일단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또 새로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 있으시죠. 그렇죠? 아마 외우시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 최소한 전자계산기 세대별 특징에서는 이
회로 구성 소자에 대한 내용들까지만 꼭 외워두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게 되시면요. 세 번째 컴퓨터의 발전이라고 있어요. 항상 컴퓨터가 이제 세대별 특징부터 먼저 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무조건 최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새롭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형태가 있었죠. 그죠? 이런 컴퓨터들 중에서도 발전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발전이 됐는가라고 나와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처음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최초의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종류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봤더니요. 마크 1, 마크 1이 아니죠. 마크 1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거 꼭 외워두세요. 자, 최초의 전기 계산식 자동 계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크 1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밑에 바로 보게 되시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ENIAC. 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시죠. 여러분들 얘가요 최초의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ENIAC. 자, 가로 안에 여러분들 한글로 다 쓰여져 있으세요. 영어로도 근데 외워두셔야 되시고요. 이것들을 읽어내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ENIAC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최초의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ENIAC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EDSAC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NIAC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EDSAC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신 거고요. 자,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DSAC 다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EDPAC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위에는 EDSAC이 되시는 거고요. EDPAC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요, 뒤에 있는 것들만 외워두세요. 악, 삭, 박. 그쵸? 순서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ENIAC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초의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컴퓨터를 ENIAC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EDSAC과 EDPAC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개가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게 되시는데 EDSAC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SAC은요. 최초의 내장 프로그램이 들어가져 있는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초의 내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컴퓨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공부를 하실 때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 하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세대의 주요 소자가 뭐였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셔야죠, 그죠? 자, 1세대의 주요 소자는요, 그쵸, 진공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르게 컴퓨터가 어떤 처리를 나타내긴 하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그쵸? 그리고 크다 보면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어떤 그 단점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빠른 곳에서 또 이동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공관이라고 하는 큰 소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자꾸 커지는, 그렇죠? 너무 커져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2세대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죠?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진공관보다는 작아졌어요. 확연하게 작아졌습니다. 어떤 컴퓨터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자료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요. 조그맣게 만들어져도 충분히 그것들을 다 관리해낼 수 있는, 그죠? 트랜지스터가 됐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장, 컴퓨터 안에, 그쵸? 주격 장치 안에 이 조그마한 소자를 집어넣어서 여기 안에다가 모든 것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면 되겠구나
가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세요.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장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을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진공관, 공간을 크게 차지했어요. 그냥 바깥쪽에 컴퓨터 안이 아니라 장치와 컴퓨터와 또 별도로 그렇죠. 장치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면서 컴퓨터가 훨씬 더 작아지고 뭐 이동하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장 프로그램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내장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에드삭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드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죠? 에드박이라고 하는 것도 내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여전히 내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드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장 프로그램을 최초로 이제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선택했다. 내장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드삭이었다면 에드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내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주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진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컴퓨터 형식을 이용하게 되시는 겁니다. 컴퓨터는요, 이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컴퓨터가 똑똑하고 하더라도 뭐와 뭐밖에 안 된다? 이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0과 1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박은요, 내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긴 하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 그쵸, 이진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들어가게 되면 에드박이 되시는 거예요. 그쵸? 에드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 누가 고안해냈느냐? 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컴퓨터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낸 사람, 그렇죠? 폰 노이만. 여러분들 이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실 때는요,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폰 노이만입니다. 폰 노이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와 무엇과 연결시켜라? 내장 프로그램과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크 1이라고 하는 거 살펴봤고요.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까지, 그죠? 악삭박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그리고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 에드삭, 그리고 에드박은요, 내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쵸, 이진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내장 프로그램 방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다? 폰 노이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시면요, 유니박이 있어요. 최초의 어떤 거? 상업용 컴퓨터가 되시는 겁니다. 순수 그냥 데이터 처리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마크 1보다는 마지막에는 유니박을 외우시는 것이 더 좋겠네요. 얘도 종종 출제가 되긴 하지만 애니악, 삭, 박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유니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 같네요. 그렇죠? 유니박. I라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얘가 바로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최초라고 하는 것들 1등만 기억하는 옳지 않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최초는요 무조건 외워두셔야지 되십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하단에 보게 되시면 팁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누가 고안했다? 폰 노이만이 고안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져 있으시고 에드박과 에드삭 두 개의 차이점도 팁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에드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초의 내장 프로그램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에드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진법이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 보게 되시면 컴퓨터의 분류라고 나오네요. 컴퓨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종류는요, 무지하게 많죠. 근데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만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의 분류는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날로그 컴퓨터, 그쵸? 아날로그 컴퓨터와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요 비교하는 것이 종종 이제 문제의 출제가 되시는 경우가 있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시는 거고,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음 중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요 아날로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개의 장점을 모아놓은 하이브리드. 그쵸? 하이브리드 방법도 있게 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그쵸? 이 세 가지가 바로 데이터 취급에 따른,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른 분류가 되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요, 아날로그와 그리고 디지털을 구분하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날로그는 어떻게 데이터에 취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냐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중앙이 0이라고 얘기를 하고 밑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그렇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질 때는요, 이렇게 천천히 밑으로 떨어지면 곡선을 이루면서 떨어지고요. 다시 올라갈 때도 곡선을 이루면서 올라가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의 형태가 되시는 거고,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그쵸? 0일 때, 그냥 0일 때는 그대로 있다가 아래쪽으로 선택을 되어져 있다가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쵸? 갑자기 팍 1로 올라가는 형태.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0이었다가 갑자기 1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바로 디지털입니다. 두 개의 그림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시게 되면 어떤 그 데이터가 흐를 때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일까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 연속적으로 흐르는 건 그저 아날로그입니다. 여러분들 0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질 때 그냥 탁 밑으로 빡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0에서 0.000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곡선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요,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형식이 연속적 데이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0이었다가 1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쵸? 갑자기 팍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시는 거죠. 데이터가 어떻게? 연속적이지 않아요. 0일 땐 0, 1일 땐 1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이 형태를 바로 비연속적 데이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비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요 이산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이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밑에 보게 되시면요, 용도가 있어요. 용도. 아날로그의 용도는요, 범용이지 않습니다. 특수 목적형을 가지고 있어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을 지닙니다. 특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컴퓨터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쵸? 날씨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그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청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목적형은 아날로그 컴퓨터가 바로 특수 목적형의 그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시는 거고요. 디지털 컴퓨터가 바로 그쵸,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그쵸,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에브리바디 다 쓰는 형태가 바로 디지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누구나 다 쓴다라고 하는 범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날로그 컴퓨터가 빠를까요? 디지털 컴퓨터가 빠를까요? 바로 그쵸, 아날로그 컴퓨터가 더 빠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시는 분은 안 되세요. 아날로그 컴퓨터 아까 제가 특수 목적형이라고 얘기했고 주로 사용하는 곳이 뭐 날씨를 예측한다던가 또는 어떤 거 그쵸, 뭐 이렇게 지구의 그 우주 로 로켓 발사 같은 그쵸, 위성, 인공위성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이제 특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해요? 결과값을 당장 나와야 되는데 자꾸 버벅거려. 버퍼링이 생겨. 버퍼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컴퓨터가 자꾸 계산을 하지 않고 버벅거립니다.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가 어떻게 연산의 결과가 더 빠름. 네, 아유, 제가 노래를 불렀네요. 그죠? 빠름. 그죠? 더 빠릅니다. 아날로그가 결과의 계산값이 더 빠른 형태가 되시는 거고요. 디지털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컴퓨터보다는 계산의 결과값이 느리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거는 뭐 연산 같은 경우에는요, 사칙 연산, 논리 연산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디지털. 사칙 연산 계산하는 것들 그쵸?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나타나는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은 디지털 컴퓨터를 이용해서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이름만 들어도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미적분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날로그에서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얘가 그래프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력 자체는 이렇게 그래프 또는 곡선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시는 거고, 출력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딱딱 문자화 되어져 있거나 뭐 지금처럼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감승제,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형태가 되시는 거니까 결과값이 뭐 숫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구분도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다음 중 컴퓨터의 분류 중에서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이라고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문제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하는, 그렇죠?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형태는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좋은 점만, 그쵸? 장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점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어느 교재에서도 좀 많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컴퓨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취급하는 취급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분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또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좋은 점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시면요, 컴퓨터의 크기에 따른 분류도 있게 되세요. 컴퓨터의 크기에 따른 것. 지금은 뭘 했습니까? 컴퓨터를 다룰 때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취급을 하는 거에 따라서 분류를 했던 형태가 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두 번째는 컴퓨터의 크기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동영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보게 되시면 거의 대부분 데스크탑이죠. 그렇죠? 데스크탑. 그러니까 큰 책상 위에 다 두고
그죠? 볼 수 있는 개인용 PC를 데스크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세요. 노트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책, 노트라고 하는 것이 공책이잖아요. 그렇죠? 공책 크기만 한 크기의 컴퓨터를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대가 간편하고요. 이동성이 좋아서 이제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노트북도 요즘에는 조금 좀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태블릿 PC 주로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핸드폰,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팜탑 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팜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 위에, 그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팜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랩탑이라고 하는 컴퓨터도 있는데요. 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릎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랩탑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컴퓨터 크기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십니다. 영어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쵸? 단어들을 조금 연관성을 지어서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시면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핵심 문제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핵심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시면, 컴퓨터의 세대별 구분에서 2세대 연산장치에 대한 해당하는 논리 소자는, 자, 여러분들 지웠네요. 그죠? 첫 번째 제가 컴퓨터에 대한 세대별 특징을 할 때 꼭 외워두시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쵸? 1세대는 어떤 거? 진공관. 그리고 2세대는요, 트랜지스터. 3세대는 그쵸? 집적 회로. 집적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4세대는 집적됐던 것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밀도. 5세대는 초고밀도. 그쵸? 이렇게 외워두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2세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쵸? 두 번째에 있는 트랜지스터, TR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2번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최초 컴퓨터는, 나왔어요. 최초 컴퓨터이긴 한데 어떤 걸 했다?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요, 그쵸? add, 삭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순서대로 외워두시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악, 삭, 박, 그죠? 자, 그러시면 답은 나번이 되시는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실행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에 탑재해야 한다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고안해 놓은 사람은, 그렇죠? 폰 노이만. 바로 답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게 되시면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전자계산기는, 최초의 컴퓨터는,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뭐 이런 문제와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아까 똑같죠? 악삭박 외워두시라고 얘기했던 거, 이 먼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전자 계산식은 바로 애니악이 됩니다. 4번의 답은 답원이 되시는 거겠죠. 자, 5번 문제 보게 되시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편리한 컴퓨터는,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손바닥을 영어로, 그쵸? 팜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가번이 되시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컴퓨터를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한 것 중에서 옳게 나타나는 것은, 컴퓨터의 데이터의 형태,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그쵸? 세 가지 종류 꼭 외워두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디지털과 그리고 아날로그 두 가지의 차이점. 그쵸?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옳게 나타나는 것은, 그쵸? 나번네요. 하이브리드 없어. 답이 없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가 없더라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가 두 개가 잘 정렬이 되어져 있으시니까요. 6번의 답은 나번이 되십니다. 자, 7번입니다. 컴퓨터의 특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배웠네요. 그죠? 이 컴퓨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게 되시면, 자동 처리, 대용량성, 신속 정확성, 그쵸? 전부 다 맞습니다. 동시 사용, 호환성, 이런 것들 맞아요. 근데 설명이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은 바로 라번이 되시는 거죠. 동시 사용과 호환성은 다른 장비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호환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동시 사용이라 하는 것이는, 호환성은 뭐였습니까?
장비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나도 쓰고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호환성이었습니다.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7번의 답은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라번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전자계산기 일반에서 첫 번째에 대한 내용들 배워보셨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컴퓨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좀 외워두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최초의 뭐 컴퓨터의 종류라든지 세대별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그 데이터의 분류, 컴퓨터의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 외워두시고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조금 쉽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요. 꼭 반드시 이 부분만이라도 외우시고 다음 챕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